처음에 이제 금융부채에 대한 부분들 먼저 볼게요. 금융부채, 충당부채, 그 다음에 금융자산, 그리고 수익까지 저는 그냥 빠르게 한번 나가 볼게요.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한 1시간 수업하고 조금씩 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쉬실 때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빠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금융부채에 대한 부분들 먼저 볼게요. 금융부채는 일단은 2차 출제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출제 가능성이 각 단원에 대한 출제 가능성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통 회계는 보통 예상하는 추세대로 가요. 대부분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21년도 제외하고 20년도에는 뭐 19년도 리스가 개정됐으니까 리스가 중요한 거니까 출제가 되고 20년도 사채에 대한 뭐 조건 변경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주제예요. 그다음 21년도 주식기준 무상거래가 1순위였으니까 출제가 되는 거고 22년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 출제를 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저는 그냥 범위세액이랑 대각금융 상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단어를 생각했어요. 그다음 사이즈 크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도 제곱됐고 그래서 출제가 됐고 수익도 그때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나왔고 24년도도 저는 수익과 자본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익이 나왔고 주식기준보다 많다. 25년도는 자본이 저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전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본과 병합돼서 어떤 단어가 나올 건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도 아니네 그 부분을 좀 더 해주시면 됩니다. 강력적도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저는 2차 출제가 나서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부채는 보시면 출제는 조건 변경이 출제가 됐어요. 사채에 대한 실질적 조건 변경 20년도랑 23년도 여기 금융부채 단어는 문제가 좀 정형화되어 있어서 일정한 주제예요. 나오는 주제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중의 사채를 상환했을 때 회계 처리하시오, NI 구하시오, 그 다음 상환손익 구하시오. 그 다음에 기준 발행했을 때 뭐 물어본다든지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변형 자체가 좀 힘들어요. 문제에 대한 변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좀 조금 그래도 연습이 되면 수월하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두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금융부채 낼 바에는 다른 리스나 이런 부분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융부채 중에서 그나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사채에 대한 실질 조건 변경이에요. 그 중에서. 근데 사채에 대한 실질 조건 변경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연습성 문제랑 20년도 출제된 문제랑 23년도 출제된 문제랑 다 물어보는 것들이 비슷해요. 10% 이상인지 실질 조건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자 변경 구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 변경 손익 구하시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정해졌어요. 문제 변형이 힘들어요. 우리 1차 시험에 이번 1차 시험에는 살짝 변형이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다는 게 그냥 연소 상하 사채가 추가되는 변형 그 정도밖에 변형이 안 돼요. 그래서 변형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20년도, 23년도 출제됐는데 다시 25년도 출제된다라고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여기를 근데 서수업으로 뽑은 이유는 첫 번째는 차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가장 수월한 단어는 금융부채라고 생각해요. 금융자산, 금융부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 처음에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가계수에 대한 개념은 이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나 보각금융 상품이나 앞으로 나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10%에 대한 현가계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2.4868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3년에 대한 연금가로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0.7513 이게 뭔지 그걸 좀 생각할 필요는 있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자료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자료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제 1번부터 이제 문제 1번이 이제 기본적인 문제죠. 사채 또는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나왔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권면상 현금흐름 자체를 그냥 그대로 기재해주는 거. 저는 답안지가 보통 뭐가 많이 없기는 해요. 많이 없기는 한데 현금흐름 자체는 적어줘요. 혹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권면상 금액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M은 금액이 60만 원이고 표시이자율이 5%. 이자는 매년 말 지급이고 발행일이 X년도 1월이에요. 발행일 적어주시고 이자는 매년 말 지급이니까 60만 원은 5% 3만 원씩 만기 3년까지니까 요거 기재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요것만 기재해 주고 그 다음에 발행일이 X년도 1월 1일이에요. 그럼 일단은 요 당시 공정가치 금액을 먼저 구해 주셔야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항상 공정가치로 기록을 해요. 그만큼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발행하거나 이게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좀 반대 개념이죠. 유형자산은 그 공정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주고 사는지가 중요하죠. 공정가치보다 더 줘도 유형자산은 그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금융자산 부채는 공정가치대로
부채는 공약가치대로 발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엑셀런트 1월 1일 공자가치금액 먼저 구해주셔야겠죠. 권면상의 공자가치금액 먼저 구해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 엑셀런트 1월 1일 이자율이 지금 발행일이 이자율이 9%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 먼저 체크해주세요. 3만원 곱하기 2.5313 메모리 플러스 60만원 곱하기 0.772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은 53925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조금 기초적인 부분이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한번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거래원가가 발생했다라고 잘 제시가 되어 있죠. 거래원가는 항상 별도의 공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거래원가는 현금의 유출이에요. 그게 금융기상, 부채, 어디는 복합금융 상태, 어디든지 상관없이 거래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내 돈이 나가죠. 현금이 나가는 게 거래원가예요. 그럼 그거를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거래원가는 모든 거래원가는 현금 대변의 유출이에요. 현금 자산 유출. 여기는 항상 차대가 동일해야 돼요. 그럼 차별 내고가 찍혀야 된다. 찍히는데 여기 지금 금융부채랑 관련된 사채랑 관련된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금액을 사채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러면 사채가 원래 지금 대변에 있었는데 거래원가 통계 통해서 차변을 찍혔기 때문에 사채 금액이 대변에서 차변 금액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5392호에서 이 분기를 통해서 사채 차변을 찍겠습니다. 대변 금액이 281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282 줄어든 만큼에서 BS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BS는 거래원가 발생하고 난 사채 금액은 536, 4382. 여기까지는 개념을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볼게요. 539,265라는 금액은 곱하기 1.09 마이너스 3만원, 1.09 3만원, 1.09 3만원 하면은 60만원이 되는 값이 그게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이고 마지막에 60만원이 되고 우리는 BS에 사채 60만원 돼 있을 거니까 사채 없애면서 횡령금액 60만원 상환하면 오늘 회계 처리가 끝나죠. 즉 X3일도 12월 31일이 되면 60만원이 돼야 돼. 근데 거래원가 대변의 현금을 통한 거래원가 때문에 사채 금액이 줄어들죠. 사채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 줄어들면 동일한 60만원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원래 기울기 본기울기보다 좀 더 가팔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금융부채 사채에서 거래원가 발생했을 때는 사채 가액이 줄어들고 유효이자는 시장이자보다 좀 더 가팔라져야 돼요. 그래서 유효이자는 시장이자보다 커져야 돼요. 그 개념 하나. 그다음 이게 만약에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은 차변이 찍힌단 말이에요. 원래 채출 금액이 차변이 찍혀요. 차변이 찍히는데 모든 거래원가는 대변 현금의 유출. 그럼 차변에 금융자산을 적을 거고 차변에 찍힌 금액이 있는데 차변의 금액을 한 번 더 찍어서 차변 금액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증가해요. 그래서 거래원가 발생했을 때 금융자산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6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기존 기울기보다 좀 더 완만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이자는 시장이보다 낮아져야 돼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개념을 서술하라고 회계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걸 암기해서 서술하기보다는 그림 그려서 간단히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개념은 평가계수가 들어간 단원에서 거래원가 통해서 어떤 금액의 변동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자 가치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만기의 금액이 동일하게 되니까. 그걸 문제를 응용해서 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1차도 마찬가지고. 실질 조건 변경 문제를 물어보면서 거래원가, 실질 조건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원가는 다성부채 가감시키거든요. 그 금액 때문에 변동이 나왔다고 하면 이자율을 조금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 개념을 항상 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때. 현재 가치에 대한 단원이 나온 문제들을 풀어가실 때. 그럼 복합금융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복합금융 상품에서 거래가 발생했다고 하면 부채와 자본에 대한 비율대로 그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 없지만 이자율을 바뀌어야 돼요. 전환사채, 신주금사채에 대한 이자율도 바뀌어야 돼요. 그 개념도 항상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럼 금액이 바뀌었어요. 거래원가 통해서 바뀌었어요. 이자율은 바뀌어야 돼요. 거래원가 때문에 자산들 부채 금액이 변동이 됐다고 하면 이자율은 항상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는데 이자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36, 438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는지 플러스 I 마이너스 표시죠. 3만원 배주신 값이 제시되어 있죠. 기말 상부분에. 그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5579 여기 플러스해서 나누기 하면 이자율 9.2%가 이렇게 잡히는 게 문제 1번에 물은 1번에 처리 방법이죠. 다른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방법대로 풀 이유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돼요. X년도 1월 1일 BS 거래원가 발생하고 그 사건이 딱 끝났을 때 BS의 사채 금액은 536, 438이라는 금액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X년도 12월 31일 날 BS에 모든 사건이 끝나고 재무상태표에는 자료에서 제시된 기말 사채 상부금액이 찍혀있을 거예요. 자산부채의 변동. 어떤 사건들이 쭉 발생하고 나서 자산부채에 대한 변동, 즉 부채금액이 증가했죠. 증가한 금액을 구해주시면 53438 최초 금액이랑 55790 마지막 금액 보여주시면 1935이라는 금액이 우리 사채에 대한 증가 금액이죠. 즉 우리 메인 메인 가진 과목이 되는 사채, 자산부채의 증가 금액이에요. 또 다른 자산부채 변동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여기 현금흐름 자체가 찍혀있잖아요. 현금흐름 마지막 기간 시점에 사채 때문에 표시자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하죠. 현금 투합만 합니다. 그 모든 자산부채 변동을 정리했으면 나머지는 자본 파트예요.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인데 자본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전부 다 NI 아니면 OCI 총포가損익이에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 OCI가 나오는 단어는 크게 4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기는 7가지를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ing여금, 두 번째는 암기할 때는 FBPL 금융부채라고 암기를 하실 건데 FBPL 금융부채는 꽤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대제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PL 금융부채는 개념상으로는 그 자산에 대한 이자율은 간단하거든요. 이자율 가지고 시장에 하면 되는데 부채에 대한 이자율 기준금리랑 가상금리의 변동으로 결정이 돼요. 우리 기준금리, 가상금리에 대한 각각의 변동을 따로 잡아주는 게 FPL 금융부채인데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역적인 부분을 체크하면 돼요. 저희 시험에서 약간 배제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우리 종합원급에서 나오는 사회성능 자산 확정급의 실무에서 나오는 재측정 요소 그 단원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FD, OCI, 주식, 지분상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FOCI, 채무상품. 요거 외에 나머지는 고급 회계부분이죠. 해외 항상 손익이라든지 파생상품 관련된 손익들. 우리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건 4개예요. 4개가 아니라 보면 전부 다 NI에 대한 변동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산부채에 대한 변동을 모두 끌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차대가 안 맞죠. 회계는 항상 차대가 일치하고요. 지금 금액이 안 맞는데 나머지 금액이 NI 그러면은 4935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NI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자 비용밖에 없으니까 4935이 나누기 438 하면 이자는 동일한 이자율이 나올 거예요. 굳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래 푸는 게 제일 좋은데 요거의 차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이죠. 물음 2번이죠. 물음 2번 풀어. 이 중에 어떤 사채를 상환하였다. 그랬을 때 회계 처리하시오. 물어봐요. 실전 시험에서는 회계 처리하라고는 안 물어보죠. 일단은 모든 문제를 푸실 때 기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기초금액 먼저 정리 한번 해주세요. 기초금액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정 과목을 정리 한번 해주시고 난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원칙적인 풀이 방법대로 풀어볼게요. 가장 우리가 기본서에 강사님들 가르치셨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첫 번째, X년도 4월 1일 날 상환하였다라고 했으니까 4월 1일까지 관련된 손익을 먼저 체크해 주죠. 사채라고 하면